자, 그러면 마지막 화작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맨 마지막 페이지네요.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지금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화작문은 뭐 당장 다음 주 뭐 수요일날 보는 11월 모의고사 대비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앞으로 너희가 준비하면서 화작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화작문에서 너희들이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아무래도 화작문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측면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크게 화작문의 영향력 그 다음에 화작문이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작문의 문제 해결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세 파트를 30분 이내로 네, 빠르게 진행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거기 첫 번째, 자 1번 화작문의 영향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자, 수능 날이야. 자, 8시 한 30분이 되면 이제 감독관이 들어올 곳이고, 그치? 그럼 너희들은 이제 시험지를 받고 이제 OMR을 받으면서 이제 8시 40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을 보는데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바로 이제 화법 1번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거기는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시험 당일의 컨디션을 좌우한다, 결정한다. 당연하죠, 그쵸? 그래서 거기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긴장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화작문에서 만약에 고전을 하게 된다면 그럼 체감 난이도가 실제 수능 난이도보다 높게 느껴지면서 심지어 독서라든가 문학 내지는 2교시, 3교시 수학이나 영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작문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그 비유처럼 그 첫인상이 중요해요. 내가 과연 화작문, 특히 화법 같은 경우에 1번부터 5번까지를 어떤 좋은 인상을 가지고 호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비호감으로 가지고 네, 어렵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 잔상이 뒤에 있는 문법이라든가 독서, 문학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러면 화작문도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화작문 하면 일단 뭐 따로 뭐 유형 파악 물론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뭐 스킬도 필요한데 그거보다도 거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속도와의 싸움이에요. 시간 단축이에요. 그래서 여기 2번을 보시면요. 자, 속도와 정확성을 바탕으로 시간 단축의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한번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정민아, 화작문 15문제 몇 분 안에 풀어야 돼 이상적이에요? 15문제를 10분 안에 푼다? 15문제. 15분? 네, 보통 1등급, 2등급 이내 나온 학생들은 15분 내로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15분의 정도의 난이도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한 3, 4등급 학생들은 보통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돼요. 그러면 25분이 지나갔다. 그러면 뒤에 있는 독서라든가 문학에서 특히 고전문학이나 아니면 과학이나 경제 독서에서 큰 지장이 끼치기 때문에 속도하고의 싸움인데 자, 거기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자, 시간 단축 물론 중요해요. 근데 정확성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강박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시험장에서 내가 화작 한 10번, 한 7번 풀고 있는데 막 옆에 친구들이 막 시험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나는 시간 낭비에 실패했구나.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학생들이 다 맞춰서 넘기는 게 아니라 어렵거나 아니면 정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막 신기들 있잖아. 정말 잘하는 애들 막 1등급 막 95점 이상 나오는 애들 그런 애들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멘탈을 잡고요.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화작을 풀고 시계를 한번 보세요. 9시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러니까 10번까지 풀고 만약에 9시가 안 됐다. 그러면 문법을 빠르게 하시면 되는데 9시가 넘었다. 그러면 문법 5문제는 정말 최소 5분 이내로 풀어야 된다는 거 일단 명심하시면서 최소한 화작문은 맥시멈 25분 이내로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게 20분 빠르면 15분 정도로 잡으시면 된다는 거 선생님이 두 번째 얘기하고요. 자, 다음 세 번째가 화작 같은 경우에는 특히 99%가 실수예요. 그렇죠. 다시 풀어보면 답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3번 한번 보시면요. 화작은 시험 후에 다시 풀면 쉽게 답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실수라는 건 얘들아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익숙함이에요. 투자해야 돼요. 시간 대비 투자해야 돼요.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감인데 이 자신감이라는 게 결국 전투력이잖아요. 그러면 근자감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화법 따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난 잘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화작에 대한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이 나올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작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유형이 10개에서 15개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10문제 중에 신유형이라고 한 문제 정도는 정말 예외적인 유형이 있는데 그거 말고 보통 한 8문제, 9문제는 보통 기존에 나왔던 유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잘 파악을 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10문제 익숙하게 또 빠르고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이제 2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화작문의 문제 구성인데 자, 너희도 다 알다시피 총 1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파트별로 3점짜리 고난도 문제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화법, 작문, 문법 해서 총 33점의 배점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최근 트렌드가 화법하고 작문이 융합된 지문이 나와요. 당황할 거 전혀 없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신 트렌드가 화법과 작문이 융합된 지문으로 구성된다는 거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이 바로 선생님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 분배인데 자, 선생님은 독서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낯선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요거를 읽히는데 독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화법과 문법에서 최대한 익숙한 유형이기 때문에 요거를 단축하는 게 1등급 또는 2등급에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자, 화법과 작문에 대해서 이제 문제 해결 전략을 한번 볼게요. 자,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아마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지문을 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자, 화법과 작문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1번. 자, 뭐를 파악해라? 자, 문제 유형을 파악해라. 자, 뭐 독서라든가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문제 유형을 보고 나서 내가 실시간으로 바로 풀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전체를 읽고 나서 내가 추적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일단 첫 번째 빠르게 판단을 해야 돼요. 지문을 보고,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문제 문두라고 하죠. 이 발문을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는 부정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것을 찾으시오라는 긍정문이 있어요. 그쵸? 이게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긍정문보다 좀 오래 걸려요. 다 찾아야 되니까. 그쵸? 근데 장점이 뭐냐면 이 부정문이 나왔다 그러면 지문을 읽지 않고도 요 선지 5개 중에 4개가 적절한 거잖아요. 그쵸? 부정문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긍정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 지문을 독해하는데 큰 힌트를 준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이제 긍정문으로 된 문두가 있어요.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게 나오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단축돼요. 그러니까 정답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내용과 일치한 걸 찾으면 되는데 요게 굉장히 이제 증거 찾는 게 또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부정문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내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긍정문은 시간을 많이 소비되진 않지만 좀 증거 찾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기존의 화작 유형과 신유형. 자, 10문제 중에 선생님 장담합니다. 9문제는 기존 유형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너희가 기출문제 우리 학원에서 뭐 모의고사 유형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신유형에 대해서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요거까지 정리를 할게요. 자, 다음 두 번째인데 자, 화작 같은 경우에는 뭐 개념이라든가 거기 나와 있는 지문의 내용을 분석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자, 화작에서 개념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뭐 되게 단순해요. 자, 뭐 인용을 해서 뭐 출처를 밝혔다라든가 아니면 뭐 예시를 뒀다는 거 이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치? 다 배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개념학습은 따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문 내용은 더 중요하지 않죠. 자, 지문을 뭐하러 분석해요? 그쵸? 시험 보고 나서 지문 내용 분석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 위주로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게 급소무라는 거 선생님이 두 번째 얘기합니다. 자, 다음 넘어와서 다음 페이지.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자,
자, 지문 유형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화법의 경우부터 볼게요. 자, 지문이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빠르게 봐야 돼요. 친절하게 당구장 표시되어 있고 거기 나와 있어요. 다음 뭐 발표 또는 뭐 건의문 또는 뭐 면접 이런 식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자, 토론, 토의, 대화, 면접, 발표, 협상, 강연, 건의 중에서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의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거기 예로 들었는데 만약에 토론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뻔한 그 출제 유형이 뭐냐면 뭐 토론자라든가 사회자의 말하기 전략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청중의 반응, 물어 적절한 거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점짜리 문제예요. 자료 활용. 알죠? 어떤 토론자한테 이 자료가 적절한지 나오는 막 그래프 나오거나 통계자료 나오는 자료 활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론의 근거 잡는 거 있잖아요. 그쵸? 토론이다 보니까 양측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반론하는 그 근거를 찾는 요런 패턴의 유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너희들이 익숙해지려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그쵸? 그 파트별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작문의 경우인데, 이 작문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수행평가할 때 배우는 글쓰기 과정 있잖아요. 그쵸? 계획부터 고쳐쓰기까지 요 5단계 안에서 시험에 나와요. 유형이. 그래서 계획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제 설정, 목적 또는 독자, 매체 설정과 관련된 쓰기 맥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료 생성이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요게 아마 지문 그 문제의 길이도 길고요. 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조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요가 나와요. 개요가 나오고 그게 초고 쓴 거와 이제 비교를 해서 그걸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 또는 글쓰기 전략 있죠, 그렇죠? 네, 어떻게 글을 전개할 것인가라는 거에 따라서 내용 조직 측면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표현하기하고 고쳐쓰기는 거의 뭐 한 10년 전부터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표현하기 같은 경우는 얘들아 뭐 그런 거 있죠. 뭐 조건 활용하는 거. 다음 중 맨 마지막에 들어갈 내용을 뭐 의인화하여라.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지어서 얘기해라. 그러면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표현 방법을 뭘 알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면 쉽게 정말 1분도 채 안 걸리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쳐쓰기는 아마 10번 문제예요. 보통 10번 문제에 그 이 지문에 대한 고쳐쓰기 부분이 나오는데 뭐 적절하지 않은 어휘가 사용됐다라든가 아니면 뭐 문법적 측면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내용을 뭐 삭제해야 될 문장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접속어라든가 접속어가 잘못되어서 음집성을 어긋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고쳐쓰기와 관련된 이거는 문법적 지식이 요구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 고쳐쓰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총 문법이 6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했는데 네, 마지막 이제 문법에 대한 이제 문제 해결 전략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맨 밑에 있는 그 선생님이 그 내용 정리한 거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최근 2달 전에 2019 9월에 문법 기출 문제예요. 자, 한글 맞춤법이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요거 자, 신유형이죠, 그쵸? 그래서 지문이 제시되어 있는 문항 두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문법 요소에서 인용법, 그 다음에 단어 형성 이렇게 5문제가 출제됐고요. 6월달 같은 경우에도 성분 2 이게 뭡니까? 지문이 들어간 문제예요. 그래서 성분 2가 문장 성분으로 구성된 6월 모의고사 문제 있었고 너희가 풀어봤을 거예요. 필수적 부사가 나오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변동, 그 다음에 품사 높임, 그 다음에 2019 3월 같은 경우에도 맞춤법 문장 성분 2개, 그 다음에 변동 높임. 자, 작년으로 갈게요. 변동 맞춤법 높임. 뭐 중세 하나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9월 같은 경우에도 높임, 변동, 맞춤법. 자, 그럼 2018 6월에도 변동, 뭐 형태수나 품사가 좀 예외이긴 한데 성분, 높임. 어때요? 이번에 뭐가 나올지 감이 잡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거의 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중세국어는 거의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교육과정을 따라가거든요. 너희가 이번에 1학년 때 배워야 될 문법이 일단 1학기 때 의문의 변동이랑 그 다음에 문법 요소, 그쵸? 높임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뭐, 그쵸? 한글 맞춤법까지 포함이에요. 변동, 한글 맞춤법, 문법 요소가 보통 1학기라면 2학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세 국어가 들어가죠. 그쵸?
예, 중세국어가 2학기 때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거의 축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법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 너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법에서는 아마 자신감을 보일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다음 주에 보는 5문제 우리 친구들 적어도 4문제 이상을 맞출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우리 학원에서 언바램에서 보는 모의고사에 또는 그 문법 수업 있잖아요. 정규 수업 때 풀었던 문법 중에 어려웠던 오답 정리가 과연 어떤 파트인지 선생님이 밑에다 정리했죠. 그 위에다 표에다가 내가 뭐 품사에 약하다, 내가 뭐 용언의 활용에 좀 약하다, 또는 내가 복합어에 합성어에 좀 약하다. 그러면 단어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오답 정리를 확실히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문법 교재를 하나 만들어서 노트에다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한글 맞춤법에 좀 취약하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국어 규범, 한글 맞춤법 관련된 파트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답을 정리하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요거 세 문항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문법은 얘들아 솔직히 문법적 지식 필요해요. 거의 99%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 지식이 잡혀있다. 그럼 5문제를 3분 안에 푼 애도 있어요. 네, 막 10초, 20초밖에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문법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트별로 개념을 정리하고요.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는데 취약 파트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뭐 한글 맞춤법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오답 노트 만들어야죠. 그러면 조합 나와 있는 걸 비교해서 그거를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문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 패턴이 그 선지 같은 것도 단골로 이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번의 답이 1번이야. 만약에 뭐 답이 1번이야. 그러면 2번부터 5번까지 오답 정리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근데 맞췄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기출문제에 대해 선지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이 신유형이 나옵니다. 긴 지문과 연계되는 두 문항 세트 문제가 나오는데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쉬워요. 예, 그리고 지문 내용도 솔직히 말하면 읽을 필요도 없어요. 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작년 11월 기출문제 15문제를 빠르게 어떤 식으로 푸는지 선생님이 한 5분 안으로 끝내줄게요. 이걸 한번 같이 한번 1번부터 다 풀어봤죠? 자, 앞페이지를 보세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에요? 긍정문이죠, 그쵸? 그러면 얘들아 긍정문이 나왔다. 그리고 말하기 방식이 나왔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보시면 뭐 출처, 뭐 변모, 역사, 의, 또 청중의 이해, 뭐 예. 그럼 문제점 언급. 자, 보통 이런 구성이 되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지문을 읽지 않았을 때 보통 3번 아니면 4번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화법 같은 경우에 보통 뭐 정의를 든다던가 아니면 예를 든다던가 이런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내용을 봤을 때 요거는 뭐 전체가 아니 그냥 실시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시가 나오는지 아니면 개념, 정의가 나오는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실시간으로 긍정문이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얘들아 세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만 그냥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것도 부정문이라서 1번부터 5번까지 다 보긴 봐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 보면 너무 허무하게 세 번째 문단에 거기 나와 있는 호접나란이라는 그 어휘 있잖아요. 그쵸? 그걸 봤을 때 그 바로 위에 낮이 아닌 밤, 정말 단순한 패턴이죠. 그쵸? 예, 밤보다 낮이 중요하다고 선지가 나와 있는데 지문에서는 낮이 아닌 밤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정말 단순한 패턴. 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바로 풀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하면 되고, 부정문이라 좀 꼼꼼하게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4번으로 이렇게 빨리 찾으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요거는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거, 요거 부정문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용을 실시간보다는 전체를 다 보고 나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 설명 요청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주제와 관련된 내용에 없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추가 요청이라는 거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거. 그거를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지문에 언급된 거나 아니면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진 걸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3번의 답은 3번. 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거의 똑같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또 물어보고 있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3번에 3번으로 요것도 내용을 좀 보면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바로 4번부터 7번이 그 화법과 작문이 그 결합되어 있는 그 신유형인데, 자, 일단 가를 보면 거기 위에 보면 박스에 맨 위에 보면 자기소개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 뭡니까? 작문이죠. 그쵸? 그 다음에 나의 면접의 일부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화법이에요. 아, 그러면 얘는 가에서는 작문이고 가에서는 작문이고 나에서는 화법을 묻는 문제구나 라는 거를 빠르게 보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바로 4번 문제부터 보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요거 1번 문제랑 약간 비슷한 거거든. 앞에서 얘기했던 1번 전략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풀고 나서 가를 다 읽고 나서 요것을 해결을 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너희들이 4번 문제는 체크를 뭐 해야 돼요? 수치. 1번에 수치, 2번에 인용, 3번에 뭐 자질이라든가 포부, 4번 문답법, 자기점검, 그 다음에 5번 독서경험, 그 다음에 잠재력. 요런 키워드가 가에서 나오는지를 보면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끝까지 다 읽어보고 풀면 되고요. 답은 너무 허무하게 가문단 맨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네요. 끝까지 봤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인데요. 요게 바로 가문단 맨 마지막 문단 그 세 줄 있죠?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끝까지 좀 보면서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 넘어와서 5번. 자, 5번 같은 경우는 실시간 문제예요. 그러면 5번도 A부터 E까지 키워드를 잡아야 돼. 자, A 같은 경우는 뭐 계기를 언급했나? 뭐 관심을 밝혔나? B에서는 역량이 나왔나?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대한 역량이 나왔나? 그 다음 C 같은 경우는 어려움과 해결 과정, 소통 능력 언급했나?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진로 탐색 활동의 장점 얘기하고 있나? 그 다음 기대 효과 얘기하고 있나? 또는 E에서는 긍정적 효과 얘기하고 있나? 요거를 일단 동그라미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보면서 이제 가를 풀면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허무하게 4번에서 진로탐 그 땡땡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진로탐색 활동이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연계성이 부족하고 강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진로탐색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럼 요걸 봄으로써 바로 3번 장점이 아니라 문제점, 단점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용과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6번도 마찬가지죠. 6번은 너무 친절하죠. A부터 E까지 알파벳을 통해 이 부분을 가지고 풀면 되니까 6번도 실시간으로. 그리고 긍정문이라는 거 쉽게 찾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도 이 면접관이 했던 얘기만 이제 추려오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1분 이내로 풀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5번까지 다 보시면서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할게요. 자, 다음 마지막 이제 작문이 남았습니다. 8번 문제는 얘들아 내용 조직하기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체를 다 아우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그나마 긍정문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씩 걸러가면서 쉬운 부분은 쉬운 파트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 문제. 자, 바로 내용 생성의 자료 확인 문제. 그쵸?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얘들아 9번은 나 지문을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자료를 통해서도 정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프를 볼 때 얘들아 보통 가 같은 경우는 매우 불만족, 그 다음에 매우 만족, 뭔가 극단적인 걸 보세요. 그러면 그 나의 1 같은 경우에는 운영시간 부족, 그 다음에 뭐 나의 2 같은 경우에는 운영시간 부족이 굉장히 시간 부족이 나와 있다라 요런 거 가장 큰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고 9번의 답은 5번에서 너무 허무하게 뭐 지문도 읽을 필요도 없이 뭐 학교 공간을 재구성한다. 공간 가장 중요한가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시간 부족이라고 밑에 그래프에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9번 같은 경우는 5번으로 빠르게 이것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고쳐쓰기. 요건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법인데, 자, 11번은 어떤 파트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5개 중에 의문 파트죠. 의문의 변동. 이번에 나옵니다 또. 그래서 의문의 변동. 자, 4가지 파트 있죠.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요 4개 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2번은 한글 맞춤법이에요. 근데 친절하게 보기 1과 2가 나왔으니까 이 보기 1과 2를 대응해서 푸시면 되고, 예. 요거 같은 경우 한글 맞춤법 보기 1과 2를 대응해서 비교해서 푸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하고 14번이 이제 신유형이에요. 이제 융합인데, 자, 지문 하나에 2문제 있는데, 오히려 더 쉬웠어요. 이거 솔직히 이거를 지문을 읽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예, 문법 요소 너무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3번, 14번은 그냥 바로 푸시면 돼요. 예,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에는 높임 요소와 관련된 문제. 시험에 높임 요소 나온다. 그럼 정답률이 문법에서 가장 높은 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요소에서는 틀리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자, 다음 14번 피동인데, 피동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능동과 피동. 이 동서만 구분하면 되죠. 예, 그래서 이 피동도 확실히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 자, 15번인데, 자, 국어사 중세국어예요. 자, 중세국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중세국어가 있으면 그 원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현대국어와 대응을 하세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등극애라는 말이 있어, 기억에. 그러면 그거와 현대국어와 대응하는 게 뭐예요? 중국과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현대국어 기준의 문법을 적용하세요. 현대국어에서 과, 조사, 얘 장소예요? 비교예요? 비교잖아요. 그러면 거기 1번 선지에서 장소를 표시한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국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대국어의 문법을 기반으로 하여 중세국어의 차이점을 점검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마무리 할 건데, 자, 다음 주 수요일날 이제 8시 40분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쵸? 제발, 9시 한 15분 됐는데도 아직 문법을 풀고 있다라는, 뭐 말도 안 되는 막 30분 넘게 15문제를 하는 불상사. 장담하는데 뒤에 문제 다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시간 안배 20분 기억하고, 어려운 거 과감히 버리고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화법에서도 장문에서도 전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